안녕하세요. 수요 미스테리의 루디입니다. 2014년 3월 8일 새벽 12시 41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활주로에는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터미널 안에서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항공 미스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39명이 탄 거대한 보잉 777에서 202할 항공기가 말 그대로 허공에서 사라졌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MH370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14년 3월 8일 그날 밤 MH370이 사라지기까지의 7시간을 분 단위로 추적해보겠습니다. 당시 관제탑에서 오간 실제 대화 내용, 승무원들의 마지막 교신, 그리고 239명의 승객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 끔찍한 상황까지 모든 디테일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MH370이라는 편명으로 더 유명해진 이 항공편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일상적인 국제선 노선이었습니다. 비행시간 6시간 정도, 총 2777km의 거리. 말레이시아 항공이 이 노선을 운항한 지는 벌써 수십 년이 넘었죠. 이 노선은 특히 비즈니스 승객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매일 수백 명의 사업가들이 이 항공편을 이용했거든요. 보통은 말레이시아에서 비즈니스를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중국 사업가들 또는 중국에서 사업 기회를 찾아 떠나는 말레이시아인들이 주요 승객층이었습니다. 항공기 자체도 말레이시아 항공이 대표적인 기종이었어요. 보잉 777-2002R 등록번호 9MMR로 2002년에 처음 운항을 시작한 이 항공기는 당시 12년 된 기체였지만 보잉 777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항공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총 비행시간 53,465시간, 7,526회의 비행을 무사히 마친 검증된 항공기였죠. 기장은 자하리 아흐마드 샤, 53세,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33년간 근무한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1981년 말레이시아 항공에 입사한 그는 보잉 737부터 시작해서 에어버스 A300, 보잉 777까지 다양한 기종을 조종한 경험이 있었어요. 총 비행시간만 18,365시간, 이 중 보잉 777기만 8,659시간을 조종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완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비행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자하리 기장은 집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본격적인 비행 시뮬레이터까지 설치해놓고 취미로 비행 연습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의 시뮬레이터에는 보잉 777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공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세계 각지의 공항 시나리오까지 다운로드해서 연습하곤 했어요. 자하리 기장은 말레이시아 항공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후배 조종사들을 가르치는 일도 자주 했고 새로운 항로나 까다로운 착륙 절차가 있으면 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곤 했거든요. 특히 보잉 777에 대한 그의 지식은 거의 매뉴얼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사생활에서도 모범적이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세 자녀를 둔 가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치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의 야당 지도자인 안와르 이브라힘을 지지했고 2014년 3월 7일 실종 하루 전에 안와르의 동성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자 상당히 실망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파리크 압 하미드, 27세, 자하리 기장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조종사였지만 총 2,763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에 2007년 입사한 그는 보잉 737에서 시작해서 2013년부터 보잉 777 전환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보잉 777 기종에 대해서는 이제 막 전환 훈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번 MH370 비행이 그에게는 보잉 777 단독 비행에서 마지막 감독 비행이었어요. 다음 비행부터는 완전히 혼자서 보잉 777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파리크 부기장도 비행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종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말레이시아 항공에 입사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거든요.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조종사로 평가했어요. 다만 젊은 나이답게 가끔은 규정을 느슨하게 지키는 면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승객 2명을 조종석에 초대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도 젊은 조종사들에게는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고 그의 비행 실력이나 안전의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평가였습니다.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 총 239명이 이날 밤 MH370에 탑승했습니다. 승객들의 국적을 보면 정말 다양했어요. 중국인이 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인 38명, 인도네시아인 7명, 호주인 7명, 프랑스인 4명, 미국인 3명, 뉴질랜드인 2명, 우크라이나인 2명, 캐나다인 2명, 러시아인 1명, 이탈리아인 1명, 네덜란드인 1명, 오스트리아인 1명, 그리고 한국인도 3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한국인 승객 3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었어요. 베이징의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들이 3월 8일 오전 6시 30분 베이징 도착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중국인 승객들 중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대기업의 엔지니어들이 20여 명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기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일부에서는 이들이 중요한 기술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주목받았던 승객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위조된 여권으로 탑승한 2명의 승객이었어요. 한 명은 오스트리아 여권을 사용했고 다른 한 명은 이탈리아 여권을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두 여권 모두 태국에서 도난당한 것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스트리아 여권은 크리스티안 코젤이라는 30세 오스트리아인의 것이었는데 2012년 태국 푸켓에서 도난당한 것이었어요. 이탈리아 여권은 루이지 마랄디라는 37세 이탈리아인의 것으로 역시 2013년 태국에서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여권의 실제 소유자들이 모두 생존해 있다는 점이었어요. 크리스티안 코젤은 MH370이 실종된 당시 오스트리아에 있었고 루이지 마랄디는 태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도난 여권들을 사용해서 MH370에 탑승한 걸까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는 즉시 테러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항공 보안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난 여권을 이용한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이 2명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이란인 망명 신청자들이었어요. 18세의 푸르 세이프 레자이와 29세의 델라바 세이프 레자이였습니다. 이들은 이란에서 독일로 망명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도난 여권을 구입한 것이었죠. 태국의 한 브로커가 이들에게 도난 여권을 제공했고 계획은 이랬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으로 간 다음 베이징에서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독일에서 망명 신청을 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꿈은 남중국해 상공에서 영원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승무원 12명도 모두 경험 많은 베테랑들이었어요. 승무원장인 앤드류 나이사이어는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었고 나머지 승무원들도 모두 국제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14년 3월 7일 저녁 승객들은 하나둘씩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에게 이것은 평범한 출장길이었어요. 중국인 사업가들은 말레이시아에서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한국인 승객들도 마찬가지로 출장을 마치고 베이징에 있는 직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탑승구에서 대기하는 동안 승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곧 출발한다. 내일 아침에 베이징 도착 예정이다. 공항에서 만나자. 같은 평범한 메시지들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 11시 30분경부터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잉 777-200ER 위 좌석 배치는 이코노미 클래스 282석, 비즈니스 클래스 35석으로 총 317석이었는데 이날은 227명만 탑승해서 탑승률은 약 72% 정도였어요. 평소보다는 약간 적은 편이었죠. 승객들이 탑승하는 동안 자하리 기장과 파리크 부기장은 조종석에서 비행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날씨 확인, 항로 설정, 연료량 점검, 각종 시스템 점검 등 수백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이날 밤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날씨는 맑았고 베이징까지의 항로상에도 특별한 기상 악화는 예보되지 않았어요. 시정도 좋았고 바람도 적당했습니다. 비행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죠.
연료도 충분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이징까지의 비행에 필요한 연료는 약 37,200kg 정도인데 이날 MH370에는 49,100kg의 연료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예비 연료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도 정상이었어요. 엔진, 유압, 전기, 통신, 항법 시스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기록을 봐도 최근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2014년 3월 8일 오전 12시 41분 MH370은 정시에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322 활주로에서 이륙했습니다. 이륙 중량은 약 227톤이었어요. 보잉 777-2002R 위 최대 이륙 중량이 297톤인 점을 고려하면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6시간 후면 베이징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승객들 중 일부는 이미 잠이 들기 시작했고 일부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륙 직후부터 MH370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반도를 가로질러 남중국해로 나간 다음 베트남과 중국 남부 상공을 지나 베이징에 도착하는 경로였어요. 이륙 후 25분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항공기는 순조롭게 고도 35,000피트까지 상승했고 예정된 항로를 정확히 따라 비행했어요. 자하리 기장과 파리크 부기장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조종석의 분위기는 평온했어요. 두 조종사 모두 이 항로에 익숙했고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었거든요. 자하리 기장은 파리크 부기장에게 보잉 777의 세부적인 조작법들을 가르쳐주기도 했을 거예요. 오전 1시 7분 ACARS 에어크래프트 커뮤니케이션즈 어드레싱 앤드 리프팅 시스템에서 자동 데이터 전송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CARS는 항공기의 각종 정보를 지상으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에요. 엔진 상태, 연료량, 위치 정보, 고도, 속도 등을 30분마다 자동으로 보내죠. 이 시점까지만 해도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습니다. 엔진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연료 소모량도 예상 범위 내였으며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다음 ACARS 전송 예정 시간인 오전 1시 37분에는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았어요. ACARS 시스템이 언제 꺼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오전 1시 7분과 1시 37분 사이 어느 시점에서 시스템이 중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1시 19분 파리크 부기장의 목소리가 쿠알라룸푸르 항공관제소에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굿나이트 말레이시안 377로 이 교신이 MH370에서 들려온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당시 관제사는 이 교신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했어요. 목소리에는 아무런 이상도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관제 통화였죠. 하지만 나중에 분석해보니 이 교신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첫째, 통상적으로 조종사들은 굿나이트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굿데이 또는 단순히 콜사인만 말하죠. 둘째, 이 교신이 이루어진 시점이 ACARS 시스템이 꺼진 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뭔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ACARS가 먼저 꺼지고 그 다음에 굿나이트 라는 평소와 다른 인사를 한다는 것. 혹시 이미 조종석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추측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오전 1시 21분 MH370 및 트랜스폰더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트랜스폰더는 항공기의 위치, 고도, 식별번호, 속도 등을 레이더에 전송하는 장치예요. 이 신호가 없으면 항공기는 레이더상에서 작은 점으로만 나타나게 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트랜스폰더가 꺼지는 것 자체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정기적 고장일 수도 있고 조종사가 실수로 스위치를 잘못 건드린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MH370 위 경우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폰더가 꺼진 후에도 항공기는 계속 비행을 계속했기 때문이죠. 베트남 호치민 관제소에서는 예정 시간인 오전 1시 21분이 넘어도 MH370이 연락이 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한 나라의 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공역으로 넘어갈 때 새로운 관제소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호치민 컨트롤,
말레이시안 370, 플라이트 레벨 350와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MH370은 베트남 관제소에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았어요. 몇 분 기다려봐도 연락이 오지 않자 베트남 관제소는 쿠알라룸푸르 관제소에 연락했습니다. MH370이 아직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디 있나요? 쿠알라룸푸르 관제소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베트남 공역으로 핸드오프, 관제권 이양을 했는데 그들도 MH370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레이더에서도 사라진 상태였고요. 잠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MH370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죠. 오전 1시 30분경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관제소들은 본격적으로 MH370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항공기들에게 MH370을 목격했는지 물어보고 레이더 데이터를 다시 점검하고 비상 주파수로 MH370을 호출해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관제사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보통은 메이데이 콜이나 다른 긴급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오전 2시경 말레이시아 항공본사에 첫 번째 비상 연락이 들어갔습니다. MH370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항공사 측에서도 처음에는 단순한 통신장애 정도로 생각했어요. 가끔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MH370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MH370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계속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의 군용 레이더 시설에서는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하는 걸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MH370이라는 걸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단지 트랜스폰더 신호가 없는 미확인 항적이 나타났다고만 생각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미확인 항적의 움직임이었어요. 일반적인 항공기의 비행 패턴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정된 항로를 완전히 벗어나서 서쪽으로 돌아서더니 말레이 반도를 가로질러 안다만해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MH370은 트랜스폰더가 꺼진 후에도 무려 7시간을 더 비행했습니다. 7시간 이에요. 베이징까지의 전체 비행시간이 6시간인데 그보다도 더 오랫동안 하늘을 날아다닌 거죠. 이 사실은 인마셋 위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MH370이 사라진 후에도 항공기의 위성통신 시스템은 인마셋 위성과 핸드쉐이크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 핸드쉐이크 신호는 일종의 나 여기 있어 라는 신호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기지국과 주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비록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항공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마셋 위성은 적도 상공 36,000km 높이에 있는 정지궤도 위성이에요. 지구 자전과 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면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항공기는 이 위성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통신이 가능합니다. MH370은 오전 1시 11분부터 마지막 신호인 오전 8시 19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인마셋 위성과 핸드쉐이크를 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항공기가 7시간 동안이나 더 비행했다는 뜻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MH370이 예정된 항로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베이징으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MH370은 정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돌아섰어요. 말레이 반도를 가로질러 안다만해로 향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인도양 남부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항로 변경이 우연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항공기가 이렇게 복잡한 경로로 비행하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항법 시스템을 조작해야 합니다. 항공기는 자동 조종 장치가 켜져 있어도 미리 설정된 경로점, 웨이포인트들을 따라 비행하거든요. 이 경로점들을 바꾸려면 조종석에서 직접 조작해야 해요. 말레이시아 공군의 버터워스 기지에 있는 레이더에서는 오전 2시 15분경 항공기 한 대가 페낭섬 상공을 지나가는 것을 포착했어요. 고도는 35,000피트였고 속도는 시속 800km 정도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보잉 777의 순항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 항공기는 트랜스폰더 신호가 없었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레이더 관제사는
이를 미확인 항적으로 분류했어요. 말레이시아 영공에는 가끔 이런 미확인 항적들이 나타나곤 했거든요. 보통은 트랜스폰더 고장이거나 작은 민간 항공기들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MH370 실종 사건과 연결해서 분석해보니 이 미확인 항적이 바로 MH370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치와 시간, 그리고 비행 패턴이 모두 일치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점에서 MH370이 보인 이상한 움직임이었어요. 페낭 섬을 지나면서 항공기는 고도 35,000피트에서 갑자기 23,000피트로 급강하였다가 다시 35,000피트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고도 변경은 일반적인 비행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 조종석에서 누군가와 누군가 사이에 육체적 충돌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승무원이 의도적으로 승객들을 기절시키기 위해 고도를 낮췄을 가능성입니다. 셋째, 기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고도를 낮춘 후 다시 정상화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가설을 택하더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MH370에는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전 2시 28분, MH370은 말레이시아 서해안의 군용 레이더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이후 항공기는 안다만의 상공으로 사라졌어요. 이 지역은 레이더 커버리지가 제한적인 구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인마셋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MH370은 계속 비행하고 있었어요. 안다만해를 지나 인도양으로 들어간 MH370은 거대한 남쪽 호를 그리며 비행했습니다. 오전 3시경, 항공기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서쪽 상공을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점에서 MH370은 두 가지 가능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북쪽으로 가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향하거나 남쪽으로 가서 인도양 남부로 향하거나. 인마셋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MH370은 남쪽 경로를 택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이는 도플러 효과 분석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어요. 항공기가 위성 쪽으로 다가오면 신호 주파수가 높아지고 멀어지면 낮아지거든요. MH370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주파수가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남쪽으로 향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오전 5시경, MH370은 인도양 한복판을 비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승객들과 승무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의식이 있었다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베이징에 도착해야 할 시간인데 아직도 바다 위를 날고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아마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새벽 시간이었고 기내는 어둡게 조명이 조절되어 있었거든요. 설사 깨어있던 승객이 있었더라도 항공기가 정확히 어디를 비행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오전 6시, 7시가 지나면서 연료는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보잉 777-200ER의 최대 비행시간은 연료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3에서 16시간 정도예요. MH370에 탑재된 연료량을 고려하면 약 7시간 30분 정도 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전 8시 11분, 인마셋 위성과 6번째 핸드쉐이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까지도 MH370은 여전히 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료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 8시 19분, 마지막 7번째 핸드쉐이크가 감지되었습니다. 이후 MH370은 진짜로 사라졌어요. 더 이상 어떤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MH370의 연료가 완전히 떨어져 엔진이 정지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엔진이 정지되면 항공기는 활공하면서 서서히 고도를 잃게 되죠. 보잉 777의 경우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약 15에서 20분 정도는 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종사 없이 자동 조종 장치만으로는 착수나 비상 착륙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MH370은 인도양 남부 어딘가에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MH370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항공기의 통신 시스템을 차단하고 항로를 변경했으며 7시간 동안 항공기를 조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조종사들입니다.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항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조종사뿐이거든요. 특히 자하리 기장에게 의혹이 집중되었어요. 그의 집에 있던 비행 시뮬레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도양 남부로 향하는 가상 비행 시나리오가 발견되었거든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죠. 또한 실종 전날인 3월 7일 말레이시아 야당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이 동성애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자하리 기장이 안와르의 열렬한 지지자였다는 사실도 주목받았어요. 일부에서는 이것이 동기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리크 부기장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비록 경험은 부족하지만 보잉 777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굿 나이트 말레이시안 370 라는 마지막 교신을 한 것도 파리크 부기장이었어요. 다른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조종석을 습격했을 가능성, 외부에서 항공기를 해킹했을 가능성, 혹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MH370의 블랙박스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항공기의 잔해도 극히 일부만 발견되었을 뿐이에요. 2014년 3월 8일 오전 6시 30분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는 MH370의 도착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중국인 승객 153명이 가족들, 한국인 승객 3명이 가족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곧 도착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예정 시간이 지나도 MH370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지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나 기계적 문제로 인한 지연은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항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항공사 직원들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고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경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MH370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순간 가족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수천 명의 가족들. 2014년 3월 8일 단 하루 만에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MH370의 정확한 위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39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여전히 인도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들의 가족들은 11년째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H370 실종 사건은 현대항공 역사상 가장 큰 미스테리가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큰 항공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MH370을 찾기 위한 지난 11년간의 거대한 수색 작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이론들과 가설들을 하나씩 검증해 보겠어요. MH370을 찾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발견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벨 아이콘도 함께 눌러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MH370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종사의 의도적 행위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추리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인류 최대의 미스테리 MH370. 다음 주 수요일 더 깊은 미스테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수요 미스테리의 루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